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4일 오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찍으시는 김덕영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김덕영 감독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10년 이상 동구권 취재를 통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전쟁 고아 이야기입니다. 6.25, 올해가 6.25 남침 70주년인데 한국에서 전쟁 고아라고 하면 바로 해외 입양 이렇게 연상어가 떠오르는데 북한에도 전쟁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 고아 중에서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전쟁 고아들이 1951년부터 59년 사이에 동구 공사권, 그러니까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같은 데로 보내져서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 북한 전쟁 고아를 추적한 또 그런 전쟁 고아가 동구권에 일종의 위탁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겁니다. 더구나 이 사실을 추적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투입을 해가지고 이 영화를 드디어 완성해서 곧 개봉될 예정이고 그 영화 이름은 투 홈스, 영어로 투 홈스, 두 개의 고향입니다. 우선 김덕영 감독의 과거 경력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1965년생이니까 네. 55입니까? 네. 네. 그리고 KBS의 유명한 프로였던 일요 스페셜의 PD로 일하셨던 분인데 우선 김 감독님께서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덕영입니다. 여기 소중한 자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방송 쪽에 이제 우연히 이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방송 다큐멘터리만 한 25년 정도 오래 했습니다. 하셨네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다큐멘터리와 글쓰기 작업을 좀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좀 책도 좀 많이 쓰고 책도 여러 권 쓰십니다. 네. 예. 그 정도로 네. 예, 책 계속해요. 제목이 뒤늦게 발동 걸린 인생들의 이야기. 네. 세상은 모두 다큐멘터리였다. 그리스의 시간을 걷다. 이건 뭐 기행문입니까? 그리스? 뭐 철학에 관한 그러니까. 신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르퀴에겐 피트캣, 나에겐 통이동 스토리가 있다. 유레일 루트 디자인, 뒤늦게 발동 걸린 인생 2. 유레일 루트 디자인은 뭔죠? 이거는 기차 타고 제가 유럽만 다니면서 적었던 여행서죠. 이거 재밌겠네요. 유레일 기차를 타면서 기차만 타고 여행을 기행을 다니면서, 하죠. 예, 기행을 유럽에서.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제일 대표적인 걸 하나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아시겠지만 일요 스페셜에서 많이 이렇게 방송됐던 프로그램들 중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있어요. 예, 국가대표팀 이렇게 좀 이렇게 개조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은행이 해외에 매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제일은행이 어떻게 외국 자본에 이렇게 넘어가는지 그 과정도 추적을 했고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과정도 제가 이제 기록을 했고요. 주로 이제 그런 것들 좀 많이 했죠. 그때 스페셜 한번 만들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저는 한 프로 만드는데.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있었죠. 예.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과정 담은 다큐멘터리는 꽤 오래 걸렸어요. 예. 그 일요 스페셜이 요새는 없어졌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저도 KBS, MBC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일요 스페셜은 보면서 감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이 책까지 냅니다. 그죠? Once Upon a Time in North Korea. 네. 책까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이 영화가 시중
극장에서 상영이 될 텐데 극장은 잡았습니까? 아니, 아직 못 잡았어요. 아, 지금부터 하셔야겠네요. 네. 예. 아직 갈 길이 먼 상태. 그리고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시초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다큐멘터리 하면서 전쟁하고 고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계속 취재를 좀 하고 프로그램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15년 네. 근데 우연히 루마니아에서 북한이 남편을 기다린다는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여성에 관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단지 북한 남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북한 남편과 같이 학교에서 근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흥미를 갖고 취업을 해보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북한 전쟁 고아들이 1950년대 초반에 예. 동유럽에 이주를 했고 그 숫자가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뭐 3,000명에 달할 정도로 예. 많았다. 루마니아 많이 갔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취재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5개 나라, 심지어는 뭐 몽골이라든가 동독, 중국까지도 이게 광범위하게 북한 전쟁 고아들이 이주했다라는 예. 그런 역사 사실을 접하게 됐죠. 예. 그러면 그 루마니아 여성분의 남편이 북한 사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헤어졌죠? 얘기가 좀 긴데요. 이 루마니아 여성과 조정호라는 당시 남편 이름이 조정호 씨였는데 예.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한국 현대사에 숨겨져 있는 어떤 북한의 실체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열쇠 같은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고 그래서 북한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네, 그렇죠. 루마니아에 있는 조선인민학교라고 하는 북한 아이들을 이주한 그 학교에서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고아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루마니아의 그 여성 제오르제타 미르초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당시 미술교사였고 북한인 남편 조정호 씨는 당시 이제 이 전체 아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교장 같은 역할을 파견된 사람이네. 그렇죠. 북한에서 파견되어 온 네. 사람이네. 예. 그래서 뭐 남녀가 또 이렇게 거의 뭐 1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또 좋아하는 감정도 생길 수 그렇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했는데 당시에 이 러브스토리는 그러니까 이런 연애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대요. 동유럽에서. 당시 그러니까 소련의 영향을 받는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예. 사랑조차도 사실은 이게 불법이었죠. 통제 허가를 받아서 네. 연애를 해야 되네. 네네. 그 이유가 이제 1950년대 여러 가지 이제 냉전 체제다 보니까 첩보원들의 활동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외부인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많이 있다 예. 보니까 이렇게 국경을 초월해서 사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허락을 안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사랑을 하셨고 예. 정식으로 결혼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아. 당시 북한 당국과 루마니아 당국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서 승인하에 예, 승인하에. 그러니까 루마니아 북한 공식 결혼 1호죠. 그러니까 1호 커플이죠. 예. 그래서 이제 행복하고 소박한 삶을 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195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이 북한이 많이 변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 내부 정치 정세가 그렇죠. 변합니다. 예. 그 특히 1956년에 후르쇼프가 스탈린 격하 연설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 충격이 맞습니다. 김일성 정권에 미친다고. 맞습니다. 예. 뭐 이따가 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뭐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이 북한의 외국인 배척 운동이라고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외국인 배척 운동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두 부부가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평양 생활을 합니다. 하는군요. 네. 1959년에 북한에 들어가서 1962년까지 3년 동안 살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미르치오 씨가 이제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거의 뭐 강제로 이혼을 당해버리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강제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네요. 딸아이가 또 하나 있었는데 딸아이가 또 아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딸을 데리고 돌아옵니까? 그렇죠. 그 딸아이 때문에 일단 잠시 좀 헤어지자. 어차피 딸아이가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영원한 이별이 됐다. 그러면은 이 여자분을 만났습니까? 제가 2번 만났죠. 2번. 2004년도에 만나고 2004년이면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겠네? 그렇죠. 예. 1934년생이니까요. 지금
올해로 70이 됩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올해 33년생이니까 80 한 5, 6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예. 15년 전에 만났을 때는 7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80대 중반이 87세. 넘을. 예. 예. 자,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그럼으로써 이게 북한 고아의 존재가 이제 그렇죠. 감지된 거네. 그렇죠. 예. 제가 사실은 이 루마니아 할머니를 만날 때 말로만 말로만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만 해도 15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사실은 좀 믿기가 어려운 역사적 사실이다 보니까 이 객관적인 역사적 실체를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부크레스트 대학서부터 시작해서 기록 보관서 뒤져갖고 결국은 찾아냈죠, 그 당시에. 예. 자, 그런데 그럼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북한 고아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1951년도 첫 번째 일진이 시베리아를 거쳐서 그 폴란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그 시기에 같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제 작품은 5개 나라에 국한된 거니까 여기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가 한 3,000명 정도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 죄송합니다. 루마니아가 3,000명. 많군요. 그리고 폴란드가 한 2,500에서 2,700. 그리고 체코가 한 500. 그리고 불가리아도 500. 헝가리가 700. 이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5,000명입니까? 5,000명 조금 넘겠네요. 이 숫자는 외교문서에 나온 거에 기초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취재한 바로는 한 10,000명까지도 존재했다고 증언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남북한에 다 전쟁고아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숫자는 글쎄요. 숫자는 저희가 대략 한 10만 정도로 봅니다, 사실은. 10만. 네. 그런데 북한, 남한 고아들의 운명, 남한에서는 그 고아들이 뭐 국내에서 자수성가하거나 입양된 경우도 있고 해외 입양이 한 20만 명 넘죠. 그죠? 자, 북한은 입양은 없습니다. 그죠? 네. 북한은 해외 입양은 없는 대신에 요 시기에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아직도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도 해외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이 뭐죠?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겠다는 차원이겠지? 일단 외부적으로는 1950년도가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 체제 경쟁에서 미국과 앞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인공위성 경쟁이라든가 과학기술 경쟁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이제 휴머니즘 경쟁이라고 저는 휴머니즘, 봐요. 인도주의 경쟁. 누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체제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요. 전쟁과 부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1945년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애들이 간 게 1951년이거든요. 그렇죠. 6년밖에 안 됐으면 사실은 당시 동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국가에서도 기간 산업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렇죠. 전후 재건 사업에 한창일 때였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애들을 못 받겠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지금 애들 바쁜데 그렇죠. 그게 더 전쟁과가 많은데 거기도 돌봐야 될 사람도 많고 병원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갈 게 많은데 그래서 못 받겠다고 하는데 이제 소련이 회유를 하죠. 소련의 발상입니다. 저는 이거는 거의 뭐 99% 소련의 그 주도권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봐요. 그래서 스탈린의 아이들이란 말을 쓰시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못 받겠다고 계속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소련이 군사적 압력과 그렇죠. 경제적 회유, 뭐 이걸 받으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테니까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전쟁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김일성도 따라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스탈린의 지도에. 김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일거양득이죠.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북한 내에서 애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전쟁고아들이. 그렇죠. 얘네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딘가가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해준다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에 전쟁이 진행 중일 때 이렇게 전쟁이 없는 곳으로 왔으니까 선택된 아이들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출신 성분이 좋다. 그렇죠. 출신 성분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출신 성분은 노동자, 뭐 농민의 그렇죠. 또는 6.25 때
고문세였던 사람들, 죽은 그렇죠. 사람, 예, 전사자 아들, 딸,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류들이 대부분이었죠, 사실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많이 찾았죠, 저희가. 예. 찾았어요. 네네. 아, 부모들은 어떤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게 불가리아에서 나온 자료 중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름, 그 다음에 뭐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이다. 그 다음에 사진하고 맨 마지막 칸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이 적혀 있어요. 그게 학적부입니까? 일종의 학적부 생활기록부 이렇게. 그럼 학적부는 누가 적습니까? 그거는 당시 현지 교사들이 적었죠. 현지 교사들이라면 루마니아 사람들이 루마니아에서는 루마니아 사람들이 적고,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사람들이 적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리아에서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적었죠.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의 직업이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자, 많아요. 51년도에 보내지고 돌아간 게 59년입니까? 대략 그쯤으로 봅니다. 예. 아니 서서히 돌아갔습니까? 딱 끊어서 돌아갔습니까? 일시에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56년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돌아가기 시작하다가 조금씩 59년까지 돌아가다가 다 돌아갔네. 공식적으로는 62년이 되면은 동유럽에 한 명의 그 전쟁과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10년 동안 거기 있었다. 그렇죠. 예. 네, 대략 10년이죠.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찾은 자료에는 1940년대생이었었어요. 40년대 초반생들. 그러니까 40년, 41년, 42년. 그럼 10살. 당시에 10살이었죠. 그러니까 평균. 거의 왔을 때는 거의 다 10살이었네. 10살. 근데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나이 많은 애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10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살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몇 년 있으면 돌아가고 하는 이런 게 로테이션이 됐습니까? 그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는 거기에서 체류를 하는 게, 생활하고 체류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애들,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일종의 이제 은밀하게 재송하는 애요, 북한으로.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 안 듣는 애들이 포함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거나 그렇겠죠. 또는 담장 넘어갖고 뭐 이렇게 도망치거나 이런 애들, 선생님 말 안 듣는 애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 대열에 포함이 돼서 돌아가죠. 그럼 커서 나중에 중학교, 우리 학제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거기서 공부하게 된 겁니까? 네. 그 애들이 이제 마치 아이가 커서 옷이 맞지 않는 것처럼 커지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애들을 다시 또 분산 수용해요. 이동시키죠. 다른 도시로. 아주 소년기를 보냅니다. 그죠? 그렇죠. 가장 한 인간에 있어야 어떤 그 정체성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 10년 동안은 대략 유럽에서 보냈다고 봐야지. 자, 그런데 그 현지에서는 집단 생활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있었던 곳을 김일성 학원 혹은 조선인민학교라고 불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일종의 기숙학교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숙식도 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 거죠. 굉장히 규율이 엄격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한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는 김일성 학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학원 하면은 이제 지금 시중에 많이 존재하는 학원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탈북자의 증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북한은 남한 체제를 비방하면서 남한에는 거지와 그 고아들이 막 득실거린다.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한 탈북자가 왔더니 곳곳에 남한 시내에 학원 간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우리 김일성 수령님이 교시하신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학원을 이제 왜냐면 학원을 북한에서는 고아원을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 학원도 우리식의 이제 학교라는 개념보다는 김일성 고아 학교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죠. 남북한의 언어가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재미난 에피소드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학교 그 옆에 기숙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죠? 공동으로 같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따로 있는 것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열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정 내에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아주 재밌겠네. 그거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휴머니즘이 바탕이 됐다고 보는 이유가,
당시 불가리아가 배급제였었거든요.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빵, 생활필수품 같은 거 이거를 이제 배급 쿠폰을 받아서 이제 쿠폰을 주고선 이제 물건과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 내에 고아들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쿠폰을 나눴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난 그만큼 더 줬겠지. 뭐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유는 많지 않았죠. 여유는 많지 않았지. 예. 근데 그럼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네. 공부를 시키려면은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사는 북한에서 파견되어 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상 교육은 북한에서 직접 교사들을 파견했어요. 파견해서 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예술 문화 교육을 했죠. 아, 양쪽 교육을 받았네.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그렇겠는데요. 그 헝가리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애들이 문화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하여튼 잘 돼 있어요. 물론 그렇겠는데요. 물론 약간 이게 이제 프로파간다 어떤 선전 뭐 이런 용도로 뭐 좀 찍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이 진행됐고요. 우선 이 나라가 동구에 있어가지고 공산화되기 전에는 이미 민주주의도 했고, 그렇죠. 예. 저 뭡니까 폴란드, 체코, 문화적으로도 루마니아 그렇고 여기다 전통이 있었죠. 주로 합스부르크 왕조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사실은 체코 같은 나라는 인류 국가였지. 예. 그게 이제 나치 침략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가지고 또 스탈린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많이 망가졌죠. 했지만은 그때 만약 북한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으면 완전히 선진국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김일성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보내는 게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당시에 북한이 탄광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했대요. 탄광 기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 이제 풍부한 석탄 자원들이 있기 지금도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당시에 소련으로부터 많이 기술자들이 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외교적 줄타기 전략인데 소련에 편중되어 있는 기술 지원을 이제 동유럽 아이들을 통해서 예. 이제 좀 희석시키겠다. 그럼 균형을 맞추겠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갔던 곳들이 어떤 탄광이라든가 이런 기술들 쪽에 많이 좀 확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기술을 익힌다. 네. 여기 참 동독이 빠져 있네. 동독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좀 이제 그거는 너무 방대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긴 갔구나. 갔죠. 예. 동독 같은 경우는 드레스덴에 갔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근데 이제 영화가 좀 이제 동독이 들어가니까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동유럽 5개 나라 이렇게 한정시켰죠. 자, 그러면은 북한에서 파견된 교사들은 사상 통제, 김일성 말하자면은 교육, 개인 숭배 교육을 많이 했겠네. 그렇죠. 그 북한 교사들이 담당했던 게 언어,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한국 역사 교육. 그러니까 혁명 역사입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 말로는 조선 역사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조선의 헌법, 북한 헌법. 예. 그 3가지를 주로 담당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군사 훈련도 시켰어요? 애들한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기록 영화 중에 35mm 기록 영화인데 기록 영화인데.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열병을 해요. 예, 열병식을 하는 거. 네네. 뭐 제가 그 자료 드렸기 때문에 뭐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오늘날 그 왜 건군절이라 그러나요? 북한에서 그 김일성 그 광장인가 혁명광장에서 이렇게 애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줄 맞춰갖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한 발차기 하듯이 막. 네, 거의 흡사한 그러니까 나치 독일 그렇죠. 파레이드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자세로. 네.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루마니아 와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남의 나라에 저거 지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도 자기 자신들의 그 사상에 대한 부분들은 엄격하게 일체 양보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게 1953년에 기록된 기록 필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전 전이죠. 그러니까 한창 전쟁일 때 그때도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거는 지금도 그런 사상 통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그렇죠. 자기들이 말하는 주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그게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 안 됐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 아이템을 15년 동안 계속 끌고 왔던 이유가 사실은 휴머니즘이었어요. 예. 어떻게 그 동유럽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 전쟁과들을 받았는가. 예. 저 같은 경우 휴머니즘으로 들어갔다가 북한 체제에 대한 역사성을 많이 진짜 실체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휴머니즘으로 들어갔다가 북한 체제의 본질을 보게 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통일에 관한 논의가 조금 낭만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거는 북한 체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는 결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시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뭐 독재도 사라지고 남과 북의 교류도 그만큼 수월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좀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좀 위험한 발언들도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고 계신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북한 체제가 단지 그렇게 경제적으로 좀 지원이 된다 그래갖고서는 개방이 되고 그럴 체제는 아닌 것 같다. 이미 1950년대 초반부터 남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빌부터 사는 아이들한테 그런 사상 교육을 시켰다는 거는 그렇죠. 세계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맞습니다. 케이스거든요. 이 말 들으니까 신상옥 감독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신상옥 감독이 여기 한국으로 탈출해서 말년을 보낼 때 제가 자주 만났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꾸 통일 하는데 북한에 가서 그 김일성 무슨 혁명박물관인가 그걸 한번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 거라고. 절대로 통일이 안 된다고. 그건 왜 그런가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게 김일성이가 뭐 옛날에 앉았던 자리, 뭐 김일성이가 쓰던 삽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전시해 놓았는데 개인 숭배가 얼마나 철저한지 그걸 모르고 통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이죠. 그 제 영화에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1956년도에 저는 1956년도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북한을 이해하는데. 왜냐하면은 1956년도에 헝가리에서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유화 혁명이죠. 반소비에트. 그러니까 1953년도 그 스탈린 사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님 말씀하셨던 후르츠프가 집단 그죠 개인 숭배 같은 거 이제는 하지 말자. 그렇죠. 집단주의 체제를 바꾸자. 자 이러면서 이제 서구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헝가리 56년도 혁명. 그다음에 그렇죠. 역사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그, 자유혁명이 시도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 혁명에 아이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요? 북한 아이들이. 어떻게? 물론 이제 그 불법이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참가를 하는 거죠. 당장 그때 같으면 이 아이들 나이가 15살, 16살 때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나이 좀 더 많은 애들은 거의 20대 초반인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딱 10살짜리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찾은 자료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의미심장한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그 폴란드 서쪽에 뿌아코비체라는 아주 시골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은폐된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북한 아이들이 한 1,400명 정도가 생활했다고 하는데 거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폴란드 국경을 통과해서 오스트리아로 탈출하겠다 이런 뭐 망명에 대한 어떤 의사도 밝힌 아이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럼 잡혀왔겠네. 잡혔죠. 잡혀갖고 결국 이제 북한 정부원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강제로 송환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생활했던 곳이 뿌아코비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뿌아코비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전쟁 고아들이 생활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뿌아코비체를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곳은 외부하고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러냐 소통이 되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도 거기를 들어가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은폐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부러 그런 데를 골랐네. 그렇죠. 그곳에서 이 아이들이 살았다는 얘기는 거의 북한 전쟁 고아들이 그 1956년 헝가리 혁명에 참여했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폴란드 혁명이라든가 이런 자료들. 아니 근거가 된다는 것은 거기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붙잡혀 온 애가 바로 그 혁명에 참여했다는
무슨 자술서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공식적인 북한 관련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뭐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네. 사실은 2차, 3차 자료를 통해서 어떤 추정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실제 접근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이 고아원을 탈출해서 기숙사를 탈출해서 망명을 시도했던 아이들의 거주지가 거기니까. 폴란드 뿌아코비체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봤을 때는 그 뿌아코비체는 일반 북한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행을 가거나 그럴 수 있는 그렇죠. 때도 아니었고 또 1,400명의 북한 애들이 생활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북한 전쟁 고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전쟁과 그렇죠. 거기 북한 사람이면 분명합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런데 북한 소년이 붙들려 왔다는 것만 돼 있고 거기에 어느 학교 소속이라든지 이런 그런 건 안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생활했던 곳이 그렇게 돼 보내. 예. 거주지가 뿌아코비체, 그렇죠. 폴란드 젊은 뿌아코비체로 적혀 있다는 그 거죠. 두 개를 이렇게 그렇지, 연결시켜 합리적으로 보면, 연결시키면은 왜냐하면 1950년대 북한 아이가 그렇죠. 뿌아코비체에 가서 뭐 생활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네,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김덕영 다큐멘터리 감독님을 모시고 두 개의 고향 종구로 보내진 북한 전쟁 고아 추적기를 지금 설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게 15년 동안 자료 발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15년 동안 한 주제에 자기 인생을 투입하는 게 그게 좀처럼 하기 힘든 일인데 왜 그랬어요? 저는 원래 전쟁과 고아 이 두 가지가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남한 고아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었어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는 입양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연어가 이제 커갖고 다시 원래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자기 뿌리 찾고자 그렇지. 엄마, 예. 부모 찾고자 이렇게 돌아오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서 많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를 좀 이제 관심 있게 봤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입양에서 북한 전쟁과는 우리가 좀 다른 형태로 아이들을 예. 보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일차적인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15년 동안 붙들고 있을 만한 그 어떤 흥미,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휴머니즘이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찡한 어떤 애잔한이란 말을 여기 좀 쓰셨던데, 애잔한 뭘 느꼈는 거죠? 그렇죠. 네. 애잔한 감동? 그런 표현까지 쓰셨던데. 네. 그 예상이 이번 취재 1년 동안 취재하면서 작년이죠. 취재하면서 뭐 거의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데 한 예를 들어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생존자들을 만났거든요. 예. 당시 북한 전쟁고아들과 동창생이죠. 같이 공부했던.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러면은 그 현재 학생들하고 섞여서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는 올라갈수록 같이 공부를 했죠. 아, 그러니까. 예. 따로 공부하기도 처음에는- 하고 분리했다고. 처음에는 완전히 분리를 시켰다가 또 같이 공부. 아이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언어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같이 섞을 수가 없는 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섞어놔도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한두 달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5년에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니까 예. 아이들은 또 언어 능력이 빠르잖아요. 언어 습득 능력이 그렇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현지어를. 예.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이제는 굳이 애들을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 판단이 그렇죠. 들어서 애들을 같이 수업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럼 친구가 생긴다, 그죠? 당연히 친구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그럼 그 친구를 찾았어요? 그렇죠. 그 아. 친구들을 찾은 거죠, 제가. 친구와 교사를 찾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북한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쉽지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불가능하죠. 쉽지 예, 않은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들이 북한에 돌아간 다음에 루마니아에 있는 친구와 교사들한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예. 이거는 이제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만난 사람들은 동유럽 5개 나라의 친구와 교사들이었죠. 그럼 친구 교사가 아직도 기억합니까? 그거 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 그 노인이었는데 한 거의 뭐 80이 다 된 분이죠. 예.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노래가 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근데 그 노래가 한국말이었어요. 그분이 불가리아 사람인데 그분이 한국말 하는 분이 아닌데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그 김일성 창가,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일성 장군 노래. 네. 백두산 줄기줄기로 시작되는 노래. 네네. 예. 그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더라고요. 6.25 때 소년기를 북한 점령지에서 보낸 우리 소년들도 지금 기억합니다. 그 네. 노래를. 그래서 애들 모아가지고 북한에서 온 선전대원들이 그 노래부터 가르쳤거든. 그러면 대표님도 원래부터 나는 점령지에서 안 살았으니까. 우리 점령 잠시 있었지만 그 노래는 못 들었어. 나는 그때 아직도.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던 점령지에 있었던 학생들. 네, 기억.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계신 어르신들도 그 기억을 한다는 노래를 거죠. 기억합니다. 예. 그 노래를 그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노래가 쉬워요, 그게. 예. 몰랐어요, 사실은 그 노래가 뭔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사까지 기억하시던데 뭐 갑자기 제가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뭐 장백산 줄기줄기 뭐 넘어서 뭐 하고 뭐 압록강을 어떻게 넘을까 하는데 마지막에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구호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딱 들으면서 이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였구나. 김일성 우상숭배. 네, 그 노래를 이제 제가 현지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알았죠. 근데 갑자기 그 노래 1절을 하니까 원래 인터뷰라는 게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할머니들이 갑자기 우르르 카메라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합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합창을 하더라고요. 네. 그 노래를 합창을 해요, 노인들이. 이게.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이번 취재하면서 놀랍고 좀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불가리아 사람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전쟁과들이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은 노래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북한 아이들은 현지에서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그렇죠. 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당시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이 받았던 사상교육, 철저함 이것이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되는가를 그러고 이게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전선동에서 노래가 얼마나 그걸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이었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1951년에 약 10,000명 정도가 동군에 보내졌다가 59년까지 다 북한으로 돌아감으로써 돌아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대충 몇 가지는 짐작할 거죠.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흔적을 취재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한 10,000명 되는 고아들이 남긴 어떤 사진, 또 학적부의 기록, 또 이 친구들의 기억 속에서 이걸 다 더듬어 거네요. 맞습니다. 이 취재가 말하면 그림자 취재네. 그렇죠. 지금 본체는 북한에 가버리고. 실체를 만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을 갖다 추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취재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는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어렵죠. 노력이 많이 들어가네. 이게 이제 간접 증언이니까, 그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어려운 게요. 원래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주인공의 생활, 주인공의 생각, 말을 통해서 그냥 그 스토리텔링이 이어가는 게 제일 편한데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간접적인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땠을 것이다. 그렇지. 이걸 추적하는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 증언을 통해서 재구성하니까 참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도 이 시청자들은, 관객들은 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하고 좀 역동적인 것들을 좀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우선 찾아가려면 무슨 주소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우선 문서를 어디서 찾았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각 대학 도서관, 기록보관소,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들을 북한 아이들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게 그거를 있어요. 이제 어떻게 수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취재를 한다고 하니까 아,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예, 예를 들면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체코였어요. 체코. 체코. 체코는 한 여성이 등장해요. 예. 그 마리에 코페치카라는 여성인데 예, 이 양반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앨범을 하나 남겼어요. 아, 근데 그 앨범 안에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사진들, 그러니까 앨범이니까 사진이 들어있지 예, 않았겠습니까? 아이들 사진, 예, 본인이랑 예, 같이 예. 찍은 사진. 근데 옆에다가 예. 한글로 이름을 이름 적었어요. 적었구나. 아이들의 이 사람이 이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지금 나이 90대겠네. 80대 후반이죠. 아, 예, 예, 예. 86세인가 87세인가 됐죠. 여자. 여자분인데 이분은 지금 치매에 걸려갖고 아. 이분과는 인터뷰가 불가능하죠. 음. 그러니까 예,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럼 앨범은 그 앨범을 제가 확보했죠. 그러니까 예. 그 앨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꽃도 그리고 그다음에 애들이 타고 온 기차도 그리고 기차도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름이에요. 이름. 예, 예. 예. 그 이름들이 저는 이 다큐멘터리는 현재는 어쨌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전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보고요. 다했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현재까지 북한은 북한 전쟁과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예, 그렇죠. 단 한 명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이 논의가 활성화가 돼서 혹시라도 북한 전쟁과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이게 수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 마리아 쿠페치카가 남겨놓은 이런 분들이 남겨놓은 사진 앨범과 그 다음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 국가 공식 자료로서 무슨 기록 보존소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있었죠. 아, 그럼 어디서 찾았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대학 도서관, 아, 대학 기록 보관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공산주의다 보니까 당 기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 기관지에서 관할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당 기관지다 보니까 목적은 선전운동, 프로파간다가 목적이니까 제가 취재했던 그런 뭐 예. 소위 말해서 그 당시 그렇구나. 입장에서 그쪽 사람들이 봐서는 안 좋은 얘기들은 사실은 없고 음, 훈훈한 미담, 그렇지. 뭐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고 뭐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동구에서는 이런 기록이 잘 보존됩니까? 그 당 기관지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어디 당 기관지 신문 이런 데서 찾아냈죠. 찾으면서. 뭐 예를 들면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아이들 받아줘서 고맙다는 텔레그램 같은 것도 근데 그러니까 학적부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죠. 예. 그거 찾을 때도 정말 그 현지 교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못 찾아요. 아, 제일 중요한 게 언어 문제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왜냐하면 1950년대 이게 동유럽 5개 나라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영어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검색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색도 디지털 색인 작업이 안 돼 있다 검색이 안 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찾아야 되는 작업이고 그래서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그 교사들한테 현직 교사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느끼는 이유가 그 겨울이었는데 그 차가운 창고에 들어가서 먼지 낀 그 앨범들을 예, 예. 일일이 손으로 다는 거예요. 하나씩. 어디는 뭐, 소피아입니까? 이거? 거기는 프로보마이라고 예. 소피아도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량이 나온 곳은 이제 프로보마이라는 곳인데 좀 많이 떨어져 있죠. 한 200km 예, 정도. 수도에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뭐 글을 써가지고 당장 내일 뭐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찍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15년 뒤에 개봉하기 위해서 참을성 좋네요. 해가지고 그것도 돈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개봉 투 홈스 이게 3월 달에 개봉되죠? 아니요, 지금 그거는 아니 모릅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아, 요즘 극장이 거의 팔이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여유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제가 이제 그러면 원래 상반기에 개봉됩니다. 상반기에 개봉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거 아니, 고생해서 만든 건데. 아니 고생도 그렇고 이런 최초고 이런 참 훈훈하다기보다는 그렇고 애잔한
한국 현대사가 녹아 있고 더구나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아주 실감 있는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데 무슨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김 감독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말하자면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오늘의 북한 체제를 예언했던 식으로 맞습니다. 그 느낌이 들어요. 생각이 네, 들으니까. 맞습니다. 이 위대한 문학가가 어떤 체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나는 보는 사람. 천재들. 자, 그럼 그렇고 이렇게 하여튼 대표님 말씀 나온 김에 책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 좀 해주시죠. 이 대목에서. 책이 또 이걸 Once Upon a Time in North Korea. 옛날 옛적 북한에서. 옛날 아주 이것도 낭만적으로 적었네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영화는 있는데 in North Korea. 옛날 옛적 북한에서 있었던 이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눈물겨운 이야기. 전쟁과 더구나 부모를 다 잃고 그것도 동구권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복했지. 그렇죠. 그 당시에는 행복했죠. 동구가 북한보다는 그래도 앞서 있었고 개방적인 건 아니지만 자유가 조금 더 있었는 여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럼 돌아갔다 이거죠. 나중에 50대 말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기록상 지워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도 살고 있을 텐데. 그렇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뭐 만날 수 있으면 이제 만나고 이게 싶은데. 공개가 되면은 북한에서 반응이 있을지 모른다고. 뭐 그건 또 그걸 막 욕을 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아니면 북한에서도 해가지고 이 필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또 수작을 꾸밀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만날 수 있으면 좋지. 제가 이거 한 가지만 꼭 조갑제 TV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북한 전쟁과 우리하고 무관한데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우리 한국 현대사 특히나 이제 남한의 역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요. 남북관계 풀리지 않고서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상대편인 그 북한의 실체를 역사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교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봐주십사 하고. 여기 아주 보도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우리 역시 책을 쓰신 분이 다르네. 이것만 보고 쭉 소개를 해도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북한 고아들이 유럽으로 갔느냐 하면은 루마니아 2,500, 폴란드 1,400, 체코 700, 헝가리 500, 불가리아 500, 그 다음에 또 기록 다른 데도 갔다 그러니까 합쳐서 한 10,000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등지에서 찾아낸 35mm 기록 필름들 그거 찾았을 때 아주 기분 좋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100여 장의 사진, 북에서 보낸 아이들의 편지 50여 통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개된 사진이 다 흑백 사진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아이들 사진이니까 이 사진이 주는 임팩트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록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 찾았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루마니아에서 처음에 그 필름통을 갖고 나오는데 먼지 속에 있더라고요. 먼지 속에 있어. 왜냐하면은 이게 뭐 필름이었어요? 필름 상태로 있었어요? 35mm 필름이에요. 그걸 아무도 안 틀었겠네. 뭐 틀 이유가 없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지 이제 그걸 하는데 뭐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영화가 나오면 앞으로 또 연구하는 사람이나 어디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과거 시점에 있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시점이었었는데 제일 감동적이었던 거는 제가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오레지타 미르초이라고 북한 남편 기다리는 60년 동안 기다리는 할머니 그분이랑 거기 같이 갔어요. 그 영화 필름 보러 시사회장에. 영화 필름이 어디에 있었어요? 루마니아 기록보관소에. 기록보관소. 근데 부카레스트죠. 그렇죠. 부카레스트죠. 근데 거기서 아이들 얼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영화에. 애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그 할머니가 다 기억을 해요. 신태근, 쟤는 신태근이야. 예를 들면 정숙자야. 그 장면을 찍었겠네. 그렇죠. 아주 대단한. 그때 되게 벌써 그 찍었을 때가 한 60년 지나고. 기록 필름이 1953년도 촬영된 건 1953년이니까.
그 발견한 거는 몇 년도죠? 2004년이요. 50년 지나 50년. 그렇죠. 그 정도 된 자료죠.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루마니아에 있는 그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불가리아, 체코 이런 곳에 있는 다른 증언자들도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북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일단 그 아이들이 남자 여사 구성 비율은 남성이 훨씬 많았어요. 많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선별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북한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체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절대 평등이 아니에요. 네, 여자들보다는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성들을 훨씬 더 많이 뽑았어요. 네, 그래서 남자애들이 훨씬 많았고 증언에 의하면 여자애들은 되게 고분고분하고 착각돼요. 착각고. 반면에 남자애들은 굉장히 거칠었다. 루마니아에 있는 한 관리인을 만났는데 그분의 증언은 애들이 전쟁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평상시는 몰라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자기들끼리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한 아이가 주먹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땅바닥에 쓰러져 갖고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아이들이 뭐 그분 말로는 굉장히 독종이었다. 독종이었다. 기억나네. 아니 실제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애들을 교육시킨 것도 남한에 있었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고아원 출신들이 한 10% 됐거든. 국민학교 때 이제 부산에서 다녔으니까 굉장히 자기들끼리 단결이 잘 되고 못 건드렸다고. 그 고아의 특성이 있나 보죠. 특성이 있죠. 우리 생존하려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 거의 뭐 운동 경기가 아니라 전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체격이라든가 신체 조건이 유럽 애들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 필름도 제가 찾았는데 뭐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북한 애들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 경기를 하나 하더라도 애들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기겠다라는 승부욕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여자애들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좀 온순하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사실은 남자애들하고는 많이 친구가 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여자아이들과 좀 많이 친해졌더라고요. 이 주고받은 이 편지는 어떻게 전달이 됐죠? 1959년부터 이제 편지가 검열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돌아가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돌아간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그부들에게 편지를 보냈구만. 그렇죠. 그부라든가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50통이나 발굴했네. 그렇죠. 찾아낸 거다, 그죠? 56년부터 애들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고 가면 이제 애들이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편지는 루마니아어 같으면 루마니아어로 썼겠네. 그렇죠. 얘네들이 거의 뭐 오랫동안 이제 생활했기 때문에 언어 문제가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전혀 편지 쓰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니까 자유롭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편지에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일기를 쓰고 싶은데 일기장이 없어요. 좀 보내달라고. 종이를 좀 보내주세요. 뭐 노트를 좀 보내주세요. 연필을 좀 보내주세요. 뭐 또 옷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립자신 노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창피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치부를 외부에다 계속 공개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1959년서부터 편지 검열이 들어가고 59년 말 정도 되면 이제 아예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죠. 편지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완전히 끊겨버리겠네. 그렇죠. 60대 들어오면은.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56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무렵부터 이제 서서히 아이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가기 시작한 거네요.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1956년 제가 정확한 기억이 1956년 6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일성이 공식적인 동유럽 5개 나라에 방문이 방문하는구나. 그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애들을 받아주는 나라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 우리 애들을 다 고맙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그 북한의 지도자로서 이제 끝까지 자기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한 측면에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동유럽과 어떤 경제 교류라든가 정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1956년 북한의 김일성이 공식 방문을 하죠. 5개 나라를. 네. 그래서 이제 기록 필름도 찾고 뭐 사진도 찾고 했는데 김일성의 애들이 같이 있는 장면들. 공교롭게도 1956년 8월에 종파투쟁이 일어나죠. 북한 내에서. 아시는 것처럼 반김일성 일종의 뭐 쿠데타라고 말할 수도 있는 소련파와 연안파의 어떤 그런 그 저항이었었는데 결국 김일성이 이 종파투쟁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완전히 독재 체제가 확립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북한의 김일성이 애초의 계획은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기술 일꾼으로 활용을 해갖고 다시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북한의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56년도 헝가리 혁명이 일어나고 종파투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세적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어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미 그러니까 저는 195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은 지금과 같은 유일세상 체계를 이미 꿈꿨던 것 같고요. 맞아요. 자력갱생 체제. 자력갱생 체제.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56년도에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들을 애초에 보낼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환 작전을 펼칩니다. 다시 데리고 오는 데리고 오는 거죠, 북한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스탈린의 아이들에서 김일성의 아이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두 개의 홈인데 하나의 홈은 살고 있었던 동구고 그때는 김일성이가 스탈린이 전체 공산주의 세계의 왕초인데 53년 죽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스탈린의 아이들로 출발을 했다가 결국 돌아가서 김일성의 아이들이 됐고 그 뒤에 운명은 짐작할 뿐이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네. 거기서 한 가지만 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존자들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다큐멘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저널리스트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굉장히 좀 역점을 두는 그런 사람인데 자료들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흥미로운 자료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휴머니즘의 프로파간다로 있다가 갑자기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희생이 되는가 이 과정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체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 코페치카가 그 말을 해요. 북한 김일성이 우리 모두 행복했다. 북한 아이들도 행복했고 체코에 있는 교사들도 행복했고 그렇죠. 마을 주민들도 아이들과 너무 평안하게 지낸 거예요. 잘 지냈네. 오직 한 사람만 행복하지 않았다. 자기가 봤을 때 그 사람이 김일성이다. 네. 좀 명언입니다. 그런 증언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거는 폴란드에 있는 교사가 증언해 준 내용인데 이 교사의 증언은 아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과정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편지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북한 중국 국경을 기차가 통과하자마자 아이들을 2명, 3명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동유럽에서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흩어버리죠. 근데 그 아이들을 흐트러뜨려 놓은 거죠. 그렇죠. 분산시킨 거죠. 그 아이들을 분산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작당을 못하도록. 가정을 좀 해본다면은 그렇죠. 1950년대 중반 이후에 만약에 이 10,000명이나 되는 선진적인 문명과 그 다음에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개념을 깨달은 아이들이. 그렇지. 사실은 그게 자유가 아닌데도 북한에 비하면 자유지. 그럼요. 예.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10,000명 정도가 북한에 들어갔다면은. 그렇지. 당시 1960년대 초반에 이 주체 사상을 만들고 김일성 중심의 어떤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굉장히 인텔이고 또 언어도 동유럽 언어를 잘할 정도로 공부도 많이 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탄광, 광산 또 그것도 집단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2명, 3명씩 흐트러뜨려 놓은 거죠. 집단 생활을 못하고, 집단적인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작당이나 모의를 못하고. 못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철저하게 준비가 된 그래, 건지. 김일성 권력 강화에 희생된 겁니다. 그죠? 그렇죠. 희생됐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게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체제를 철저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외부 정보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과 외국인들의 삶을 비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거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게 그때쯤 되면 이제 고등학생 나이가 됐을 이 10,000명이란 존재가 돌아와가지고, 아, 나는 폴란드에서 살았는데 뭐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지.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자마자 집중적 감시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서 아마 제 짐작으로는 말 잘못해가지고 수용소로 많이 갔을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비슷한 예가 제일동포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동포가 10만 명이 북한에 갔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강제 수용소로 제일 많이 갔다고. 왜냐면 일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탈북자 강철환 씨 아닙니까? 똑같은 분이네. 그러니까 우리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이게 아주 역사성이 이 다큐멘터리가 역사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역사성을 가지고 이걸 봐야지만 된다. 북한 체제를 강조하는 어떤 뭐 소설이라든지 영화가 역사성을 가지면은 그게 명작이 되거든. 네. 이게 지금 물론 북한 역사를 알고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이 영화를 찍다 보니까 그렇게 느낀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것처럼 전 휴머니즘에서 출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956년이 왜 중요하냐면 1956년 초에 제20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3년 전에 죽은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거든. 그럼으로써 전 세계의 공산주의가 흔들려 버린 거야. 그렇죠. 네. 스탈린만 믿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그때 북한에도 변화가 오지. 북한에서도 후르시초프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개인 숭배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 김일성 작당을 해가지고 몰아내려고 하다가 거꾸로 당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소련파 연합파들의 시도가 그거였던 그렇죠. 거죠. 예. 바로 그 국제적 변화 속에서 그 흘러가지고 여기 있던 10,000명 정도의 북한 고아들의 운명을 바꾼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보셨고요. 공식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흥미로운 부분인 게 10,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대사에 어쨌든 굉장히 굵직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단 한 명의 존재도 공식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렇죠. 북한 체제 내에서 공식적으로 밝혀낸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 그렇죠.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죠.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돌아와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사그러들어 버린 거죠. 그렇죠. 예. 사라지는데 우리 김덕영 감독이 지금 사라진 10,000명의 소년기를 지금 발굴해가지고 우리 세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세계 최초라고 제가 붙인 이유가 바로 그거죠. 10,000명의 운명, 10,000명의 사라진 운명을 발굴해낸다. 그리고 굉장한 지금도 한국에 이어지는 어떤 영향,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열쇠이기도 한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다큐멘터리인데 이건 세계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너무 저도 저로서도 굉장히 영광이겠죠. 이건 국제 시장에 가서 퍼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외국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교섭이 안 들어올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근데 좀 이거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이거 혼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데, 뭐 BBC 같은 데서 이거 다큐멘터리 사자고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연락 오면 저도 좋죠. 아니, 분명히, 그러려면은 영어 자막이나 이런 처리를 잘해야 영어 자막은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네. 한글 자막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레이션은 누가 했어요? 나레이션 제가 했습니다. 아, 직접 하신다. 네. 이 다큐멘터리 제일 중요한 게 나레이션이죠, 그죠? 네. 보통 다큐멘터리에서는 뭐 찰튼 헤스톤이라든지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작비가 좀 많이 있으면 좀 유명한 사람들을 쓰고 싶었는데 아니, 이건, 제가 또 이건 직접 했으니까 직접 하는 게 제일 더구나 다른 사람이 쓸 것도 아니고 직접 취재를 하셨으니까. 자, 이제 이 다큐멘터리는 후속이 나와야 되겠네. 아 그런가요? 10,000명 중에서 네.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그죠? 아 그러면 제가 그래, 이런 걸 찾아보세요. 그 10,000명 중에서 탈북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아, 없어요. 돌아갔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탈북자가 있으면은 정말 이 구반부가 딱 이렇게 나오는 좀 뭐 이런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 이제 제보 같은 것도 들어오고 뭐 그러면 후속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작업도 불가능하진 않겠죠.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예술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고 언론적인 접근, 뭐 다큐멘터리도 언론의 활동이니까 그런 책 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소재로 한 소설도 쓰고 했는데 제가 북한에서 반디란 필명을 써가지고 목숨을 걸고 원고를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조갑제 닷컴에서 출판한 고발이라는 소설. 고발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아 북한 체제가 이거구나. 이것은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이게 바로 북한이라는 걸 알게 해요. 알게 했는데 지금 우리 이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예술적인 접근 방법으로 북한 체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잡았다. 거기도 역사성까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네요. 영화를 관통하는 5가지 질문이 있다. 그 아이들은 왜 왔을까? 그들은 누구였을까? 유럽이란 낯선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1959년 바람처럼 왜 한순간에 북으로 돌아가야 했을까? 과연 지금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바로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미완의 질문인데 여기에 네. 대한 답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하면서 계속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었기도 하고요. 예. 여기 등장하는 이 흑백 사진 한 장 한 장이 보니까 찡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김일성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네. 네. 여기 이게 1956년도 여기 어디입니까? 이 체코입니다. 이게. 체코. 네. 프라하입니까? 네, 프라하. 여기 찍힌 아이들이 나보다도 나이가 한 30살 많은 아이들인데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찍힌 소년들이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행복해 보인다고. 아, 그럼요. 그렇죠. 사진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예.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다고 보죠. 네, 맞습니다. 부모는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기 같이 있으니까. 그럼요. 자기들끼리도 얼마나 다정하게 지냈겠어요. 그 한 증언에 의하면 불가리아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잘 보살핌을 받았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당시 불가리아의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이 어린 시절 꿈이 소원이 버터에다 빵에다 버터를 발라먹는 거였대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먹는 게 어린 시절의 소원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5끼를 먹었대요. 5끼를 먹었어요. 간식까지 포함해서. 아, 잘 먹었네. 굉장히 신경 쓴 거죠. 진짜. 네. 행복하게 살았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거는, 그거는 이제 루마니아 사례였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 꼭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폴란드 1명, 루마니아 2명, 그 다음에 불가리아 1명.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가 그거거든요. 10,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그렇죠. 그 사망자가 그 정도라면은 아무리 이걸 축소시켰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행복했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당시 동유럽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정말 엄청나게 보살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루마니아에서 나온 기록 필름이 이거를 반증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응급 환자들 수송하는 오늘 요새로 치면 앰뷸런스 있지 않습니까? 앰뷸런스 경비행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숙사 학교 옆에 아,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예. 그 아이들을 위한 의료용 비행기예요. 아, 그런 것까지 있었어요. 네, 그 장면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얼만큼 이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선전용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전용이었거든요. 소비에트의 주도권 하에서 그렇죠. 최대한 우리가 또 미국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우월한 체제에 있다는 걸 보여주자. 휴머니즘을 네. 선전하는 그 목적으로 도구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여튼 자기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다가 돌아갔으니까 사람 말하면 지옥으로 돌아간 건데. 그럼요. 네. 지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동시에 이 아이들이 느낀 것도 있지만 동유럽 사람들이 느꼈던 배신감도 굉장히 컸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어쨌든 그렇게 뭔가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체제유지를 위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그 유럽에 있는 사람과 편지도 제대로 그렇죠. 소통시키지 않을 정도로 차단된 그런 폐쇄된 사회로 애들을 몰고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중에서 애들이 탈출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아이들은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건데 이 사건들을 북한은 정치적인 빌미를 삼아갖고 굉장히 압력을 가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동유럽과 외교관계가 단절이 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불가리아는 6년 동안이나 외교 단절을 할 정도로. 그때는 다른 사건으로 그랬지. 사건은 북한 유학생 사건이었죠. 그렇죠. 근데 맥락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었던 거죠. 예. 북한 유학생 3명인가 4사람이 네 명이요. 예. 북한 보안요원이 와서 강제로 납치해서 데려가려다가 이 사람들이 탈출하지. 그렇죠. 그래서 불가리아 당국에서 알고 그렇죠. 그 사람들 보호했죠. 보호를 하죠. 예.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예. 무슨 내가 만났을 때는 할아버지였는데 불가리아가 그 아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보호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아주 불가리아가 좀 독특한 거 안 그렇죠. 같습니까? 예.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독특한. 정말 예.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불가리아가.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결국 김일성 한 사람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삶을 파괴한 거네. 그렇죠. 삶을 파괴하고 인정을 끊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아마 돌아가면 절대 못 만나게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고 이 아들을 보살폈던 동구 사람들과의 정도 끊어버리고 나중에는 편지도 오고 가지 못하고. 그렇죠. 이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만 명의 행복이 파괴된 스토리네. 그 체제가 지금의 북한 체제라는 것을 하나도 변하지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것이 이 영화에서 제가 그렇죠.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도 메시지죠. 변하지 않는 네. 그때 그렇게 철저하게 해외에 보내놓은 아이들까지 사상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거위 걸음의 파레이드를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북한 노동당 정권과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으로 과연 통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하나 던집니다. 그죠? 그렇죠. 답은 이 안에 다 있지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 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또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영화를 기대하셨다가 꼭 혼자서 가시지 말고 많은 사람 데리고 가서 보시고 영화 무슨 방공 영화를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의 인간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작품을 15년에 걸쳐서 인생의 뭐 한 몇 분의 몇을 투입해서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굉장한 고귀한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화 3월에 개봉되거나 이러시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지금은 좀 많이 좀 이렇게 홍보 좀 알려주시는 게 이 저한테는 큰 동영상 도움이 보시고 됐습니다.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